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파이코인이 우리가 알던 거래소라는 중간 단계를 싹 건너뛰고 은행 시스템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그 거대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딱 봤는데 내가 쓰던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조차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업데이트가 막혀서 먹통이 되어버리고요. 이게 그냥 끔찍한 악몽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바로 글로벌 플랫폼의 거인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이 내린 새로운 정책은요, 단순히 몇몇 앱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바일 암호화폐 생태계의 문을 아예 걸어 잠가버리는 강력한 문지기의 측면과도 같습니다. 모든 건 2026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4일에 구글이 글로벌 정책을 발표했고 불과 2주 뒤인 2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 결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각 나라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못 받은 모든 거래소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냥 삭제되고요. 기존 사용자들의 업데이트까지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건 사실상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죠. 그럼 이 정책의 직접적인 타겟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바이낸스, OKX 같은 거대 해외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현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해외 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VASP 신고를 안 한 해외 거래소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 그 피해는 이 앱들을 통해서 자산을 거래하고 관리하던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면 과거의 규제 방식하고 지금의 방식은 이제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어떤 웹사이트를 막으면 사용자들이 VPN 같은 우회 프로그램을 써서 접속하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 거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앱 생태계의 주인이자 문지기인 구글이 아예 대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방식이죠.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통제 방식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거래소 앱들이 문을 닫는 대혼란 속에서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는 이 거대한 규제의 폭풍 속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할 때 파이는 도대체 어떻게 유유히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왜 파이만 예외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의 정말 놀라운 전략이 등장합니다. 파이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대신에 문제의 핵심을 아주 영리하게 비켜나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어요. 저는 이걸 통과하기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 문장이 파이 네트워크가 설계한 모든 전략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간다, 와 은행을 통과해 간다. 이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파이는 은행이 되려고 규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기존 은행 시스템을 하나의 거대한 통로나 도구처럼 활용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탑니다. 왼쪽의 기존 방식은 사용자가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중앙화 거래소 CEX를 거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구글이 바로 저 CEX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린 거죠. 하지만 오른쪽 파이의 경로를 한번 보세요. 사용자는 자신의 파이 지갑에서 오프램프라는 새로운 통로를 통해 은행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 오프램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를 우리가 쓰는 돈으로 또 우리가 쓰는 돈을 암호화폐로 바꿔주는 일종의 환전소 같은 서비스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적으로 이 새로운 경로에는 구글이 차단한 중앙화 거래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우회가 가능하냐고요? 그 비밀은 바로 파이 지갑의 법적 그리고 기술적인 정체성에 숨어 있습니다. 파이 지갑은 비수탁형 지갑이기 때문이에요. 비수탁형 지갑.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래소처럼 회사가 내 자산을 대신 보관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오직 나 자신만이 비밀 구절, 즉 개인 키를 통해서 내 자산의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지갑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정책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수탁형 지갑은 이 정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ut of scope라고 명확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즉 파이 지갑은 처음부터 규제의 칼날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파이가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은행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통과하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을 하나씩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질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은행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파이는 은행하고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은행의 전통적인 기능인 자산 보관, 이자 지급, 투자 상품 판매 같은 것들에는 아예 관심이 없죠. 파이에게 은행은 오직 단 하나의 기능, 즉 우리가 쓰는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입금하고 출금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또는 인프라일 뿐입니다. 은행을 경쟁자가 아니라 활용해야 할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합법적인 포털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파이는 직접 은행 라이선스를 까기 위해서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요. 대신에 박사나 트랜스파이처럼 이미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금 서비스 사업, 즉 MSB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유럽에서 전자화폐기관 EMI로 허가받은 공식 핀테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원인증, KYC, 자금 세탁 방지, AML 같은 모든 복잡하고 민감한 규제 준수의 책임은 이 파트너사들이 대신 다 처리해주는 겁니다. 파이는 그저 합법적으로 검증된 포털을 통해서 은행 시스템과 안전하게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규제 리스크를 완벽하게 전문가에게 외주화한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전략이 어떻게 현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보이는 모델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걸까요? 이 구조의 천재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플레이어들이 OK 사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설계를 갖췄다는 점이죠. 자, 정부 입장에서 볼까요? 신원 확인 다 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제 다 준수되니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은 그냥 규제를 준수하는 합법적인 라이센스 업체랑 거래하는 것뿐이니까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죠. 파이네트워크는 비수탁 시스템이라는 자신들의 철학을 지키면서 글로벌 은행망에 접근할 수 있게 됐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내 암호화폐 지갑이 내 은행 계좌와 바로 연결되니까 이보다 더 편리할 수는 없겠죠? 자, 지금까지는 파이가 어떻게 이 규제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생존 전략을 발판 삼아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이는 단순히 또 하나의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의 층, 즉 레이어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이는 은행이 되지 않는다. 은행을 통과하는 새로운 결제 레이어가 된다. 이게 바로 파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비싼 금융 시스템 그 위에 훨씬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국경 없이 열려있는 새로운 결제망을 까는 것, 바로 그것이죠. 이 새로운 결제 레이어가 현실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각 나라의 핵심 결제망하고 직접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세파나 미국의 ACH 같은 시스템과 연결돼서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둘째, 은행 앱들이 직접 파이 지갑 API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앱 화면에 파이 잔액을 표시하는 식으로 연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개인 간의 소액 거래를 넘어서 기업이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기업 간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B2B 영역으로 사용처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화 거래소는 더 이상 자산 이동에 꼭 필요한 광문이 아니라 그냥 가격을 참고하는 여러 웹사이트 중 하나로 그 위상이 축소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거대하고 야심찬 비전이 단지 아이디어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모든 것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강력한 기술적 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파이의 전략을 움직이는 4개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첫째, 스텔라 프로토콜 V10E3. 이건 파이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인데요. 2020년 1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소로반이라는 강력한 스마트 계약 기능이 활성화됐습니다.
덕분에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파이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 수 있게 됐죠. 둘째는 파이 DX, 즉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CEX가 막힌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파이를 거래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 DX가 될 겁니다. 셋째, 17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KYC 인증 네트워크. 이건 단순한 사용자 수가 아니라 어떤 금융 파트너에게든 여기에 있는 사용자들은 모두 신원이 확인된 안전한 집단이라는 강력한 신뢰의 증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분 결제 SDK는 개발자들이 단 10분 만에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에 파이 결제 기능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생태계 확장의 핵심 무기입니다. 이 모든 기술과 전략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를 유틸리티 기반 통화로 만드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자산이 아니고요.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앱 내에서 거래하는 실제 쓰임새, 그 자체에서 가치가 나오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립자 청디아오판 박사가 항상 강조했던 유동성에서 유틸리티로라는 비전의 진정한 실현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의 최종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또 하나의 성공적인 암호화폐가 되는 것을 넘어서 미래에 다가올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우리 몸의 혈관과도 같은 결제망이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 되는 것. 그것이 파이가 그리고 있는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중앙화된 거래소라는 거대한 중개인 없이도 돈이 전 세계를 자유롭고 저렴하게 흐를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파이는 그저 수많은 코인 중 하나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껏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금융의 작동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새로운 금융 인터넷 시대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